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세계의 도시화와 세계 도시 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이제 단원을 시작하기 전에 문득 선생님이 지금까지 각 단원별로 별로 어렵지 않다라는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조금 거짓말도 섞여 있어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뭐 정말 하기 싫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 세계의 도시화와 세계 도시 체계의 단원은 정말 어렵지 않아요. 우리 1단원 있죠? 옛날 그 세계지도 나왔던 부분들 거기보다도 더 쉬워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믿어도 되니까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도시화와 도시과정이란 말이 나오는데, 자, 우리 한국지리처럼 한국지리에서도 사실 그렇게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식에서 조금 알아야 되는 것들은 있거든요. 자, 도시라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럼 우리가 도시랑 대비되는 개념은 뭘까요? 자, 도시라고 하는 건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도시 사람들이 1차 산업에 종사하기보다는 2차나 제조업이나 또는 3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우리가 그걸 도시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도시랑 반대되는 개념은 촌락이에요. 촌락. 자, 그래서 촌락은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말은 아니라서 감이 좀 없을 수도 있는데 영어로는 빌리지예요, 빌리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공간을 정주 공간이라고 부르거든요. 정착해서 거주한다는 뜻인데 물론 유목하는 사람도 있죠. 세계지리에서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은 크게 도시하고 촌락으로 구분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촌락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화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도시들은 뭐가 있고, 그리고 도시와 도시는 서로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죠? 시작할게요. 자, 도시와 도시화. 자, 도시는 뭐 이런 것들이다. 그 다음 도시화의 의미는 도시의 거주 인구의 증가, 도시 인구가 증가하거나, 그 다음 도시 인구가 증가하다 보면 도시의 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요. 그 다음 도시권이 확대된다고 그러는데, 자, 뒤에서도 나오니까 여기서 조금만 미리 설명을 좀 해줄게요. 그냥 우리나라 좀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리고 한국지리 공부한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자, 도시가 이제 막 성장하던 초창기에는 하나, 두 개 소수의 도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요. 다른 데는 이렇게 생활 여건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그런데 어떤 도시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면 집값 올라가고요, 교통체증 심해지고요, 환경오염 심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도시가 이렇게 규모가 커지고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도시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집값 같은 걸 견디지 못해서, 또는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위해서 도시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돼요. 물론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겠지만, 자, 이렇게 도시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이런 현상을 교외화라고 불러요. 교외화. 자, 이건 뭐 한국지리에서는 하는 거긴 한데, 우리 교외라는 말 어른들은 많이 쓰는데 학생들은 뭐 거의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설명 좀 해줄게요. 자, 여러분들, 이 교라는 말은 한자잖아요. 우리 동양에서는 옛날에 이제 어떤 도시를 건설할 때 외적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성곽을 쌓고요. 그 안에 이제 도시가 자리를 잡았었죠. 우리 서울만 하더라도 사대문이 있잖아요. 이 교는 이런 성곽을 의미하는 한자예요. 한자. 그런데 지금은 이런 성곽이 뭐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이제 의미가 좀 바뀌었겠죠. 그래서 이 교는 오늘날로 치면 이제 행정구역이 되는 거예요. 서울이 있으면 서울의 행정구역 경계. 그리고 교외는 이런 행정구역 바깥 지역을 교외라고 한다. 됐죠? 물론 아주 먼 지역은 말고요. 대도시랑 가까운데 대도시는 아니고 대도시 약간 바깥쪽 그런 곳을 교외 지역이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대도시 안에 있던 인구나 또는 뭐 공업이나 뭐 그런 것들이 대도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걸 교외화라고 그러는데, 뭐 골고루 퍼진다기보다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위성도시, 신도시 그런 곳으로
많이 빠져나가요. 자, 그런데 이렇게 빠져나갔을 때 당연히 사람이 살아가기 때 필요한 모든 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직장, 뭐 기업 분사, 뭐 백화점 그런 것들은 여기에 있고 주로 주거 기능만 빠져나가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가서 생긴 뭐 새로운 도시들은 홀로 살 수가 없고 여기 대도시에 의존을 많이 해야 돼요. 대도시하고 상호작용을 많이 해야 돼요. 대학교도 이쪽으로 가야 되고 뭐 백화점도 이쪽으로 가야 되고 큰 병원도 이쪽으로 가야 되고 직장도 특히 여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중심에 있는 커다란 대도시와 주변에 있는 이런 조그만한 도시들이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걸 대도시권이라고 불러요. 대도시권. 물론 도시권은 이런 대도시권을 포함해가지고 규모가 다른 그런 도시까지 다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도시권이 확대되는 건 주로 이제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됐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이제 촌락에도 도시적 요소가 확대되는 과정. 믿거나 말거나요. 선생님 고향이 되게 시골인데 되게 시골이어서 정말 집 마을 앞에 논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도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요. 믿거나 말거나. 재밌더라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런 도시화가 이제 진행되는 걸 뭔가 단계를 구분하고 수치로 나타내고 싶어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도시화 과정 이런 곡선을 뭐 정리했어요. 뭐 창조했다기보다는.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도시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자,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말하는 도시화는 사실 딱 하나를 말해요. 도시화율이 점점 높아진다. 자, 도시화율은 뭐냐면은요, 전체 인구 가운데 도시에 사는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어떤 나라의 인구가 100명이다. 그럼 도시에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걸 도시화율이라고 부르고요. 도시화율이 점점 높아지는 게 도시화가 되겠죠. 자, 그럼 만약에 도시화율이 30%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니까 10명, 100명 중에 30명만 도시에 사는 거고 70명은 촌락에 사는 거죠. 그래서 도시화율을 알면 촌락율이란 건 없지만 촌락 인구 비율도 당연히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자, 우리 도시화 곡선, 이걸 뭐 직접 물어보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용어가 등장하니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도시화는 대체로 이렇게 S자 모양을 그리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도시화 곡선이라고 이게 용어를 붙이는 거고요. 자, 이쪽은 시간, 대체로 경제가 발전하면서 도시화도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쪽은 도시화율, 도시화율은 100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초창기 아주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농촌 촌락 지역에서 1차 산업에 종사하던 시절에는 도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살지 않았어요. 1차 산업, 뭐 농업이라고 하는 건 토지가 있는 곳에 사람이 정착을 해서 거기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특정 지역에 너무 많이 몰려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30%를 기준으로,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30%를 기준으로 도시에 사는 사람의 인구 비중이 그보다 적을 때를 초기 단계라고 불러요. 초기 단계. 도시화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다. 자, 그런데 어느 시점을 지나면 도시화율이 급격하게 증가해요. 이제 구체적으로는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도시화도 빠르게 진행되거든요. 산업화, 산업혁명. 자, 여러분들 공장이 초창기에 들어설 때는, 그러니까 오늘날 생각하면 안 돼요. 서울 안에 공장이 들어서는 거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난하고 이렇게 못 살던 시절에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 농사 짓던 시절에는 공장을 지어서 그나마 그게 뭔가 이익을 얻고 뭔가 발전할 만한 곳에 공장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초창기에는 서울에다가 공장을 제일 먼저 지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근처에 가면 우리 구로 있죠, 구로. 지금 뭐 구로 디지털 단지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여기 구로 공단이 옛날 이름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지정한 첫 번째 산업공단이에요. 그래서 초창기 공장은 도시에 있었다. 자, 그래서 도시에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죠. 촌락 지역에서 농사 짓는 것보다 도시에 가서 공장에서 일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사람들이 마구마구 도시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의 화율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가속화 단계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이게 뭐 100%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략 70% 정도가 되면 점점 도시화율이 증가하는 속도가 느려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정체되기도 하고요.
정체라기보다는 안정되는 거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얘가 오히려 약간 줄어드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나라에 따라서는. 자, 이걸 좀 구분을 해보면 그래서 30%부터 70%까지는 가속화 단계고요. 그 다음 70%를 넘어가면 이제 거의 끝나간다. 종착 단계다. 그 뒤로 큰 변화는 없으니까. 그래서 정리를 간단히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초기 단계는 사람들 대부분이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업 사회였기 때문에 토지를 따라서 사람도 대체로 균일하게 분포를 했던 거예요. 농사 지어야 되니까. 하지만 가속화 단계에서는 자, 여기 없긴 하지만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시작되면서 도시화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촌락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제 모여들죠. 그걸 우리가 이촌향도라고 부르죠. 이촌향도. 자, 이제 이때 이제 중요한 말이 하나가 이제 선생님이 소개를 할 건데 각종 도시 문제가 발생해요. 자, 무슨 소리냐면 자, 우리가 도시도 사람이 사는 공간이니까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시설들이 있어요. 학교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택도 있어야 되고 뭐 도로도 있어야 되고 뭐 병원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도시 인구가 너무 갑자기 빠르게 증가하다 보면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서울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그런 문제가 되게 심각했었거든요. 1980년대, 70년대. 그래서 다른 나라 도시들도 마찬가지여가지고 이 가속화 시기에는 도시에서 살 수 있는 적정 인구 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경우가 많겠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자, 얘가 좀 과하다. 도시화가 과하다. 또는 얘가 과잉됐다. 과도시화 현상이라고 불러요. 과도시화 현상. 자, 각종 도시 문제 발생에다가 과도시화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종착 단계에서는 이제 도시화율이 증가하는 게 둔화되고 뭐 둔화라는 표현보다는 안정된다고 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이때는 교외화 현상이 나타난다. 앞에서 설명했던 거죠. 가속화 단계에는 주로 대도시로만 마구마구 몰렸다면 이제 종착 단계가 되면 이제 경제도 어느 정도 발달했고 교통도 발달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 문제가 발생하는 그 중심에 있는 대도시를 빠져나와서 교외화가 나타나고요. 그러면서 대도시권이 형성이 되고 점점 확대된다. 그래서 교외화 대도시권 확대는 종착 단계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좀 보면은 뭐 꼼꼼하게 볼 건 아니고요. 뭐 당연한 거예요. 자, 여러 나라들의 이제 도시화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영국, 미국은 선진국이라서 아주 오래전부터 뭐 산업혁명 시기부터 도시화가 천천히 진행이 돼서 1955년에도 이미 영국은 80%였네요. 그리고 그 뒤로도 거의 변화가 없죠. 물론 최근에 이렇게 조금 올라가긴 한데 이걸 큰 변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뭐 미국도 크게 다르진 않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국은 최근에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1980년대부터. 그리고 그때부터 산업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도시화율이 되게 낮았다가 그래서 85년까지도 거의 초기 단계였네요. 하지만 지금 도시 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지금은 50%를 조금 넘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속화 단계에 있는 거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에 비해서 이제 니제르는 올해 수능 특강에서 유난히 지금 자주 나오는 나라인데 아프리카에 있는 대표적인 가난한 나라예요. 좀 이렇게 안타까운 나라인데 그래서 이 니제르는 1955년에도 도시화율이 되게 낮았지만 지금도 조금 증가하긴 했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죠. 그래서 이 니제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초기 단계에 있겠네요. 됐죠? 그래서 니제르와 같은 나라는 사실 요즘은 많지는 않고요. 아프리카의 몇몇 나라들, 그 다음에 가속화 단계에 있는 나라들은 꽤 많고요. 그 다음 우리 선진국들도 굉장히 많죠. 도시화 곡선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다시 텍스트를 보면은 세계의 도시 발달을 봤더니 1950년에는 세계 인구의 30% 정도가 도시에 거주했다. 일부 선진국만 종착 단계였던 데에 비해서 현재 2015년에는 세계 인구의 약 54%. 많은 나라들은 가속화 단계, 그 다음에 선진국도 많이 늘어서 종착 단계에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 인구 규모가 대체로 커지고 있다. 이건 뭐 당연하죠.
건축 기술,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교통이 발달하면서 도시가 커져도 그 안에서 생활할 수가 있는 거니까. 자, 아무튼 별거 없으니까 넘어가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두 시기 사이에 또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프를 보면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어가는 도시가 1950년에는 2개밖에 없었네요. 그런데 2015년에는 무려 전 세계에 29개가 있고 지금은 29개보다 더 많아졌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화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건 통합 사회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고요. 중학교 때는 나오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도시화가 진행되는 양상이 조금 달라요. 시기도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속화 단계에서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느냐, 그것도 좀 다르고. 그래서 간단하게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뭐 보면은 금방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릴 건데 여러분들은 굳이 이거 안 그리셔도 돼요. 자, 이쪽은 시간이고요. 뭐 여기가 현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도시화율이에요. 도시화율. 그냥 도시화라고만 적을게요. 자, 선진국은 물론 선진국도 선진국 나름이긴 하지만 유럽에 있는 선진국을 말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그리고 영국, 뭐 프랑스 그런 나라들은 산업혁명이 꽤 일찍 시작됐죠. 그러니까 도시화가 꽤 오래전에 거의 뭐 200년 전부터 진행이 된 거예요. 비교적 천천히.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천천히 이렇게 진행이 돼서 물론 1950년대부터 이미 종착 단계에 들어섰지만 얘도 분명히 도시화를 거쳤단 말이에요. 이게 선진국의 도시화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가지고 뭐 중국, 개발도상국들은 물론 이제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지만 도시화가 훨씬 늦게 시작을 했지만 얘가 훨씬 급하게 진행이 돼서 오늘날에는 선진국하고 거의 도시화율이 비슷해요. 그리고 몇몇 나라는 선진국보다 도시화율이 더 높기도 해요. 어차피 얘는 이제 거의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얘가 가다 보면 얼마든지 사실 따라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됐죠? 그래서 개발도상국이 훨씬 더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이 됐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 자, 뭐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 다시 한번만 체크해 볼게요. 자, 선진국은 현재는 대부분 종착 단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 개발도상국은 뒤늦게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 현재 가속화 단계를 지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과도시화 현상이라고 부른다. 과잉 도시화 현상이라고 부른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지역별 도시화율과 도시 인구 변화 여기에다가 강조 표시 좀 해놓으세요. 강조 표시. 자,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자주 제시하는 자료고요. 형태를 조금 바꾸기도 해요. 그렇다면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냥 자주 나오니까 강조 표시 좀 해놓으세요. 물론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우리는 항상 지역에 따른 차이를 공부하는데 대륙별로 또는 이제 특정 국가별로 도시화율이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도시는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 중요한 생활 공간이잖아요. 자, 왼쪽 거 도시화율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앵글로 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자, 먼저 제일 끝단에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시험 문제 풀 때도 제일 먼저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것부터 살펴볼게요. 자, 아프리카는 경제 수준이 제일 떨어지다 보니까 그다음에 인구 구조도 유소년층 인구가 제일 많고 뭐 출생률이 제일 높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모든 대륙 가운데 도시화율이 제일 낮은 건 아프리카예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다음 우리 아시아는 아프리카보다는 조금 높긴 하지만 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서 아시아가 잘 사는 거 아니죠. 아시아에서 우리나라, 뭐 일본, 싱가포르, 그다음에 홍콩, 그다음에 뭐 이렇게 서남아시아에 있는 일부 석유가 많이 나오는 나라들 빼놓고는 대부분 정말 가난하거든요. 뭐 중국도 맞아요, 여러분들. 중국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야, 우리나라가 잘 사니, 중국이 잘 사니 물어보면 의외로 중국이 잘 산다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자, 중국은 인구가 많아서 나라의 경제 규모 자체가 크고 그 다음에 군사력이 강해서 강대국인 건 맞지만 우리가 보통 잘 산다 못 산다라고 말을 할 때는 1인당 소득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뭐 농촌 지역이나 아니면 도시라 하더라도 물론 부자들은 우리나라보다 많기는 해요.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하지만 평균을 내면 우리나라 소득의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중국은 아까 그래프에서 봤던 것처럼 도시화율이 현재 50%를 조금 넘는 거고, 우리나라는 이미 도시화의 종착 단계에 있지만, 그래서 아시아는 아프리카만큼은 아니지만 도시화율이 다른 대륙에 비해서 훨씬 낮죠. 체크 좀 해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건 이제 순서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 차이를 구분할 걸 요구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아무튼 뭐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유럽은 선진국의 이미지가 되게 강한데 유럽을 봤더니 얘가 이렇게 진행이 돼서 지금 보니까 3등이에요. 아니 선생님, 우리 인구에선 분명히 유럽이 선진국의 특징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왜 여기서는 3등이에요? 뭐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앵글로 아메리카가 1등. 그것도 이해가 돼요. 미국, 캐나다니까. 그런데 우리 라틴 아메리카가 이렇게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더니만 지금은 유럽보다도 도시화율이 높죠. 납득이 안 된대요. 납득이. 자, 그런데 이게 선생님이 곰곰이 이게 생각을 해봤더니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그래서 왜 라틴 아메리카가 유럽보다 도시화율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더 높냐면요, 인구 밀도 때문에 그래요. 인구 밀도. 자, 무슨 소리냐면, 자, 우리나라는 마음만 먹으면 완전 시골 지역에 가서 충분히 살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태백산맥 한가운데 그런 데 말고요. 평야 지역 있잖아요. 선생님 고향 정읍이 대표적인 예거든요. 마을 앞에 논밖에 없긴 하지만 내가 자가용만 있으면 정읍 시내까지 한 15분? 15분이면 우리 서울에서는 되게 가까운 거리잖아요. 그렇게 먼 거리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병원을 간다든지 뭐 이렇게 음식점에 간다든지 뭐 시장에 간다든지 그냥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처럼 이제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사색하는 거 좋아하고 사실 이제 혼자 노는 거 좋아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든지 시골에 가서 살 수 있는 거죠. 자기하고 좀 이렇게 생활 패턴만 맞으면 귀농하는 게 우리나라는 이상하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는 그게 정말 힘들어요. 땅덩이가 워낙 넓다 보니까, 자, 우리가 농사 짓는 지역은 뭐 우리나라 농촌 마을이 아니라 집이 뭐 하나가 있으면 뭐 정말 다른 집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지역을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정말 자가용이 있어도 근처에 있는 뭐 이렇게 대형 마트? 뭐 그런 데 가려면 뭐 1시간, 2시간 운전하는 경우도 많고요. 뭐 좀 과장이 심한가? 정말 차가 있어도 정말 너무 넓다 보니까 이렇게 촌락 지역에서는 정말 살기 힘든 거죠. 실제로 그래요. 근데 우리 유럽은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 정말 궁금한 친구들은 구글 어스로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나라 농촌 풍경하고 비슷해요. 물론 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지만 이게 군데 마을들이 보여요. 집들이 모여 있어요. 얼마든지 촌락에서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선진국이다 보니까 농촌 지역에 살아도 지원금 같은 걸 줘요. 보조를 해주고. 그러니까 나는 시골 사는 게 좋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데 비해서 미국이나 앵글로 아메리카나 라틴 아메리카도 인구 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촌락 지역에 살면 너무 힘든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 차이 때문에 유럽은 그 도시화율이 1등은 아니다. 오히려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앵글로 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가 사실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굳이 따지자면 미국이 있는 앵글로 아메리카가 1등, 라틴 아메리카가 2등, 그 다음에 유럽은 3등.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는 재밌게도 다른 대륙과 달리 도시화율이 이렇게 좀 낮아지고 있죠. 뭐 정확한 원인 같은 건 모르겠는데 이런 걸 역도시화라고 불러요. 단어만 좀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도시화는 도시 인구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거. 역도시화는 도시 인구 비중이 오히려 떨어지는 거. 물론 역도시화가 급격하게 일어나진 않아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막 도시를 떠나서 시골로 막 다 귀농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가 오세아니아는 분명히 이렇게 역도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걸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현상이니까 이렇게 체크 좀 해두시라고요. 됐죠? 다시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대륙별 도시화율을 보면 제일 낮은 건 아프리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아프리카만큼 낮은 건 아니지만 우리 아시아도 굉장히 낮다. 그리고 나머지 대륙들은 높은 편인데 재밌게도 유럽이 도시화율 1등은 아니다. 그 정도만. 너무 많이 하면 머리만 아프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오른쪽은 도시 인구 변화예요. 자, 우리 총 인구 아니에요?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딱 체크할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총 인구를 보면 아시아가 절대적으로 많았죠. 40억 명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아시아는 도시화율이 좀 낮더라도 도시 인구 자체가 20억 명이 넘어가면서 다른 대륙보다 도시 인구가 훨씬 많아요. 됐죠? 그런데 우리 아프리카는 인구는 약 12억 명 정도인데 도시화율이 여기 봤더니 50%가 안 되죠. 그러니까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의 인구가 자 5억 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가 안 되니까 그냥 계산하기 쉽게 6억 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유럽은 총 인구가 7억 명이 조금 넘는데 도시화율이 여기 보는 것처럼 얘가 얼마쯤 되니? 이렇게 봤더니 한 70%쯤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 인구만 따지면 현재 시점에서 유럽이 아프리카보다 많은 거죠. 도시 인구만 따지면.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도시화율이 주어지면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자, 우리가 아프리카가 총 인구가 12억인데 그냥 계산하기 쉽게 도시화율이 50%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도시 인구는 6억 명 정도. 그럼 촌락 인구는 당연히 6억 명 정도. 그래서 총 인구와 도시화율이 이렇게 제시가 되면 촌락 인구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 인구와 도시화율이 이렇게 제시가 되면 총 인구와 또는 촌락 인구 다 알 수 있는 거죠. 이건 정말 간단한 산수니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간단한 산수, 1차 함수 풀어야 될 때도 있어요. 됐죠?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우리가 수학을 좀 어려워하더라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 됐죠?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세계 도시. 자, 세계 도시의 의미부터 살펴보면 사실 뭐 이렇게 단어 안에 거의 담겨 있죠. 자, 이제 도시라고 하는 건 어떤 이제 중심지 역할을 하는데 과거에는 한 도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넓지 않았어요. 교통이 불편하니까,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교통과 통신이 너무 발달해서 지구 반대편까지도 쉽게 뭔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도시들은 한 나라의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다른 나라까지 이렇게 범위를 확장해도 중심지가 된다. 그런 도시를 세계 도시라고 불러요. 자, 그냥 읽어볼게요. 세계화 시대의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적인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대도시다. 됐죠? 그래서 세계 경제 중심지, 그 다음 뭐 교통 통신망의 핵심적인 결절. 자, 결절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안 쓰는 말인데 정확히는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나무 줄기 같은 거 보면 어딘가에 뭔가 뭉쳐가지고 이렇게 굵어지는 부분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걸 결절이라고 부르는데 지리에서는 보통 이런 뜻으로 쓰여요. 중요한 교통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교통로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은 뭔가 많이 몰리잖아요. 이런 걸 결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교통이 편리한 곳이라는 의미가 좀 강한데 그냥 중심지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됐죠? 뭐 교통의 중심지면 그래서 이제 세계화 시대니까 되게 큰 국제 공항이 있다거나 되게 편리한, 물론 위치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그런 걸 우리가 결절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세계의 자본이 집적되고 축적되는 장소, 그냥 돈이 많이 모이는 도시겠죠. 세계 도시는. 자, 이런 세계 도시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교통수단하고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경제 활동이 국경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물론 다 알고 있는 단어예요.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활발하면서 그러니까 국경의 의미가 점점 약해지고 어떤 도시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거죠. 이거 좀 체크 좀 해두시고요. 그러면서 세계 도시가 탄생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 도시도 이제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물론 이게 기준은 좀 다르고요. 사람마다 다르고요. 학자마다 달라요. 그런데 꼭 세계 도시가 뭐 됐다 그래서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어떤 걸 연구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세계 도시의 순서를 이렇게 매기는 기준이 있어요. 자, 그래서 기준들을 살펴봤더니 경제적인 거 따져봐야 되고요, 정치적인 거 따져봐야 되고 뭐 문화 그다음 뭐 이런 거 다 따져볼 텐데 이제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만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인구 규모는 세계 도시 순서를 매길 때 세계 도시하고 큰 관련이 있다, 별로 관련이 없다. 인구가 많으면 중요한 세계 도시다. 맞다 틀리다? X. 자, 여러분들 인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발예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우리 중국이나 인도에 있는 인구 엄청나게 많은 도시들 있죠. 그런 도시는 세계 도시라고 하기에는 물론 이제 베이징이나 또는 이제 상하이 그런 데는 당연히 세계 도시겠지만 인도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인구만 많은 도시들 있잖아요. 그래서 인구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 물론 아주 작은 도시가 세계 도시가 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다음 또 자 우리 제조업, 공업이 발달한 도시는 세계 도시가 될 수 있다. 중요한 세계 도시가 될 수 있다. 역시 X. 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쉽게 발예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서울은 공업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죠. 사람이 너무 많이 살다 보니까 서울 안에 공장은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공장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공업이 제일 발달한 도시는 울산이거든요. 거긴 정말 공장이에요, 공장. 공업 도시인데, 자, 울산하고 서울하고 어디가 더 영향력이 크죠? 어디가 더 중요한 도시죠? 당연히 서울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공업이 발달한 거하고 세계 도시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다. 됐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될 텐데, 자, 뭐 이거 다 따져 볼 필요는 없고, 우리는 이제 고등학생들이니까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기준 한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몇 개나 있느냐. 자, 우리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은 전 세계에 걸쳐서 경제 활동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를 결정하고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 본사잖아요, 본사. 그래서 우리 삼성의 본사가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은 전 세계에 영향을 어느 정도로 미치겠구나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얼마나 있느냐. 자, 그다음에 국제기구의 본부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우리 국제기구 대표적인 거 UN 생각하면 되겠죠. 자, UN 본부가 어느 도시에 있어요. 그럼 그 도시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상식. 자, UN 본부, 국제연합 본부는 어디에 있을까? UN 본부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느 도시에 있을까요? 얘는 뉴욕에 있어요. 뉴욕. 이건 뭐 세계 지리를 공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됐죠? 그리고 뭐 부수적으로 국제 회의를 많이 여는 도시는 당연히 영향력이 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적인 측면은 뭐 여러 가지 뭐 큰 스포츠 경기나 아니면 뭐 예술 그런 공연이나 뭐 그런 걸 포함하긴 하는데 좀 애매한 구석이 있죠. 그다음에 도시 기반 시설 측면에서는 국제 공항, 당연히 규모가 큰 국제 공항이 있으면 당연히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됐죠? 이런 걸 따져가지고 학자들이 세계 도시의 종합 경쟁력 순위라는 걸 매겼어요. 물론 여기에서만 매기는 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다른 기준으로 매기기도 해요. 이 순서가 당연히 달라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이거 순서를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보통 얘가 문제로 나오게 되면 자료 분석 문제로 나와요. 자료 분석.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자료 분석으로 나올 때는 그냥 꼼꼼하게 맞는지 틀린지 체크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조금 어렵게 나올 때는 여기 도시들이 북반구에 얼마나 많냐 또는 대륙별로 어디가 더 많냐 적냐 그런 걸 물어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세계 도시 15위 안에 드는 도시들은 정말 유명한 도시잖아요. 그래서 얘는 세계 지리를 공부해서가 아니라 오늘날 현대인이라면 선진국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또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여행을 어떻게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가서 현지에 도착해서 2주간 격리, 그리고 이렇게 좀 여행 같은 거 하고 또는 업무 보고 우리나라에 돌아왔더니 또 2주간 격리.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행을 가는 건 되게 힘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슬퍼. 자, 아무튼 그래서 워낙 유명한 도시들이니까 어느 나라에 있는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나라를 알면 어느 대륙인지는 이제 우리가 이 정도 공부했으면 알아야 되겠죠. 자, 런던은 당연히 영국에 있고요. 영국. 그다음 뉴욕은 미국에 있고요. 미국 동부에 있죠. 파리는 프랑스에 있고요. 도쿄는 일본에 있고요. 그다음 홍콩은 뭐 중국이라고 봐도 뭐 큰 무리는 없지만 얘는 다른 독립된 나라라고 현재는 인정이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시안 게임 같은 것도 따로 출전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홍콩은 홍콩이라 그럴게요. 대신 얘는 아시아에 있으니까 그냥 R라고만 적을게요. 자, 로스앤젤레스, LA 미국에 있고요. 싱가포르는 그 자체로 싱가포르고요. 도시국가니까. 그다음 시카고는 미국에 있고요. 베이징은 중국에 있죠. 중국에. 중국 처음 나왔네요. 그다음은 브뤼셀은 아마 여러분들 거의 처음 들어봤을 것 같은데
유럽 연합 본부가 있는 곳이에요. 얘는 벨기에에 있어요. 벨기에. 뒤에 가면 맨날 또 나오는 도시예요. 그다음 워싱턴은 미국에 있고요. 그다음 서울은 우리나라에 있네요. 세계 12위나 되네요. 그다음 마드리드는 얘는 에스파냐에 있죠. 모스크바는 러시아에 있고요. 시드니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있죠. 자, 이 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약간 헷갈렸거나 잘 몰랐던 나라는 이거 아마 나라가 된다. 도시는 이거 하나 정도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실제로 그렇게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세계 10위 세계 도시 가운데 아시아의 도시가 많냐 아니면 우리 북아메리카의 그런 도시가 많은지 세 보면 되는 거잖아요. 자, 아시아에는 베이징 하나, 싱가포르 둘, 홍콩 셋, 도쿄까지 4개가 있고 북아메리카에는 뉴욕 하나, 그 다음에 로스앤젤레스 둘, 시카고 3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더라. 어렵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어려우면 지금 여러분들 사실 지금까지 세계지리 복습을 안 한 거죠. 이건 선생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래요. 세계지리 자체가 문제라고 해둘게요. 물론 여러분 대부분 이거 쉽게 이해했겠지만 자, 넘어갈게요. 자, 이런 세계 도시의 주요 특징 및 변화를 볼 건데요. 중요한 개념만 잘 체크해 두시면 돼요. 자, 특징은 당연히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 서비스업의 발달, 여기다 강조 표시 좀 해놓으세요. 그리고 고도의 정보통신 네트워크와 최신의 교통체계가 발달했다. 뭐 당연한 말인데 우리 생산자 서비스업. 자, 어려운 말은 아닌데 우리가 한국지리 공부한 친구들은 이미 공부를 했겠지만 세계지리 처음 공부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러분들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건 왜 발달하는 거냐면 다양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소비자의. 그러니까 서비스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욕구에 맞는 게 발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이나 다른 거하고 달리 서비스업은 이걸 누가 이용하느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일단 구분을 해요. 자, 그래서 서비스업은 일단 소비자 서비스업이라는 게 있어요. 소비자. 자, 소비자는 사회 주체 가운데 소비를 담당하는, 물론 이 주체만 소비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주체는 주로 소비를 한다. 당연히 개인이 되겠죠. 선생님 같은 개인은 뭐 생산활동을 한다기보다는 주로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소비자라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사회 주체 가운데 생산자가 있어요. 생산자라고 하는 거. 주로 얘는 생산을 담당하는 건데 기업이 되겠죠. 기업. 자, 그러면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 뭐 편의점이나 또는 미용실이나 그런 건 소비자 서비스업이고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광고, 뭐 금융, 그렇죠? 또 이런 것도 생산자 서비스업이거든요. 자, 우리가 대기업이 어떤 이제 물건을 생산하는 어떤 기업이 청소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청소를 외부 업체에 맡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외부 청소 업체 같은 것도 당연히 생산자 서비스업에 들어가요. 됐죠? 아무튼 포인트는 자, 우리가 사회에서 생산을 주로 담당하는 기업,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본사를 말하는 거예요. 본사를 대상으로 하는, 본사가 이용하는 그런 서비스업을 생산자 서비스업이라고 한다. 됐죠? 자, 여기 교재에서는 뭐 금융이나 또는 회계 그런 걸 예로 들고 있는데 그냥 개념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당연하게도 자, 생산자 서비스업은 어디에 이제 집중해 있냐면요. 기업의 본사가 많은 곳에 생산자 서비스업도 많을 수밖에 없죠. 얘네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세계 도시에는 생산자 서비스업이 당연히 집중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또 이야기하겠지만 세계 도시도 이렇게 계층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등급이라고 이해하면 쉬울 거예요. 굉장히 크고 영향력이 큰 정말 중요한 세계 도시가 있을 거고 상대적으로 조금 영향력이 작은, 규모가 작은 세계 도시가 있다면 생산자 서비스업은 당연히 규모가 큰, 영향력이 큰 그런 세계 도시에 더 집중해 있겠죠. 그런 건 상식에서 이렇게 유추하시면 돼요. 자, 역할은 세계 경제의 어쨌든 중심지, 그 다음 뭐 세계 정치의 중심지, 그리고 세계 국제기구의 본부가 되게 많기도 하고 국제회의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연다.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주요 세계 도시가 있는데 자, 얘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냥 정리만 좀 할게요. 자, 이렇게 세계 도시 순서를 매기고 그다음에 세계 도시가 얼마만큼 영향을 이렇게 주고 받는지, 영향을 끼치는지를 조사해 봤더니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만 이 세 개의 도시는
거의 탑 3 안에 들어가요. 자료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세 개를 세계 3대 도시라고 불러요. 세계 3대 도시. 자,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특징은 조금 달라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뉴욕은 생산자 서비스업이 정말 발달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세계의 최상위 세계 도시 중에서도 으뜸이라고 말을 해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서도 경제 중심지잖아요. 유엔 본부도 뉴욕에 있잖아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다음 런던도 영국인데 영국이 그렇게 힘이 센가? 자, 이제 과거에 굉장히 힘이 셌었고 자본주의도 제일 먼저 발달했고 산업혁명도 제일 먼저 시작했죠. 그래서 런던은 다른 세계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금융이 유난히 발달해 있어요. 런던의 특징이에요. 돈이에요, 돈. 자, 그다음에 도쿄는 자, 우리가 이제 요즘은 더 그런데 일본이 좀 만만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본은 1980년대에는 뭐 90년대 초반까지 세계 경제 탑 2였어요. 미국이 압도적인 1등. 그다음에 일본이 또 독보적인 2등이었었어요. 자, 일본 인구가 되게 많잖아요. 인구가 지금 1억 2천만 명이 넘어가는데 자, 독일이 8천만 명 조금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소득이 비슷하더라도 인구 규모가 1.5배. 뭐 영국, 프랑스랑 비교하면 옛날에는 거의 2배.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정말 한때 너무너무 잘 나갔던 나라라서 한때는 세계 500대 대기업의 본사 중에 절반 정도였나? 절반 가까이였나? 뭐 수치는 계속 변하니까요. 그래서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었어요. 자, 그래서 도쿄의 특징은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경제 중심지예요. 됐죠? 그렇게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런 세계 도시도 문제점은 있어요. 문제점 없는 건 없거든요. 자, 이것도 쉽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도시 내 양극화 현상이에요. 자, 세계 도시 내에는 뉴욕이나 런던이나 그 안에는 정말 부자들도 있겠죠. 뭐 이게 금수저 그런 거 말고, 왜냐하면 이게 금융회사, 세계적인 금융회사, 그런데 근무하는 사람들, 뭐 CEO를 비롯해서 임원들은 돈 엄청나게 벌잖아요. 근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단순 서비스업을 필요로 해요. 집 누가 와서 청소해줘야 되고, 애 누가 와서 봐줘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세계 도시 안에는 고소득층도 있지만 단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저소득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라 그러는데 나 성공할 거야. 그래서 시골에서 또는 다른 가난한 나라에서 뉴욕이나 런던이나 도쿄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은 굉장히 열악한 곳이에요. 재밌게도 뉴욕에는 고급 주택, 뭐 으리으리한 빌딩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할렘이라 그러잖아요. 되게 열악한 주거 환경도 있어요. 그런 걸 도시 내 양극화 현상이라고 불러요. 됐죠? 그다음 도시 간 양극화 현상은 뭐냐면 이게 부자들이 돈을 벌기 쉽잖아요. 세계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일단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마구 막 끌어들여요. 전 세계 막 인재들도 세계 도시로 모여들고 뉴욕으로 모여들고 런던으로 모여들고, 그렇죠? 그다음 이미 뭔가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으니까 뭔가 하기도 유리하고. 그래서 뉴욕, 런던, 도쿄, 뭐 프랑스, 파리 같은 세계 도시들은 점점 막 영향력이 커지는 데에 비해서 개발도상국에 있는 그런 도시들은 규모가 큰, 영향력이 큰 세계 도시로 발전하기에는 이제 힘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잘 나가는 놈만 잘 나간다. 그래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세계 도시 간의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뭐 이걸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세계 도시 체계와 도시 간 상호작용. 자, 얘는 설명할 때는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다기보다는 금방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뒤에 가서 문제풀이 하다 보면 되게 쉬워요. 이게 되게 쉬운데 이걸 말로 설명하기엔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정말 쉬워요. 실제로는 얘 공부 안 해도 다 풀 수 있는 문제만 나오더라고요. 자, 세계 도시 체계와 도시 간 상호작용, 세계 도시 체계의 의미와 형성. 자, 우리가 체계라고 하는 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조직되어 있는 어떤 전체적인 모양을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말 자체가 추상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세계 도시가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떤 체계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하는 거기에 미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결정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도시에 다국적 기업의 본사 수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국제기구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뭐 중요한 국제공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어떤 도시는 정말 멀리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어떤 세계 도시는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에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등급, 그걸 계층이라 그러는데 그런 여러 계층의 세계 도시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은 복잡해 보이는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말 자체가 조금 애매하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대신 이거랑 밑에 있는 지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읽고 중요한 부분만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도시의 규모와 기능 및 영향력에 따라서 세계 도시 간 계층성이 형성되는 거. 세계 도시라 그래서 다 똑같은 세계 도시가 아니다. 정말 영향력이 큰 중요한 세계 도시가 있는가 하면 그보다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영향력이 떨어지는 세계 도시도 있다. 그리고 세계 도시들 간에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기능이라고 하는 건 뭐 우리가 여기 설명할 건 아니지만 상호작용을 하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계된 어떤 시스템을 말한다. 자, 이제 이게 형성되는 걸 봤더니 교통통신이 발달하면서 세계에 있는 도시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이게 단순하지가 않고 되게 복잡하다.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이 큰 세계 도시와 그렇지 않은 세계 도시들이 막 섞여 있으면서 영향을 주고받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어떤 체계, 법칙 같은 게 있긴 해요. 그건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세계 도시는 계층이 구분이 된다. 됐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자, 여러분들 우리 오사카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오사카는 일본 내에서 큰 도시긴 하지만 근데 일본에는 도쿄라고 하는 절대적인 세계 도시가 있죠. 그래서 이 도쿄는 뭐 뉴욕이라든지 여기 지금 화살표는 없지만 사실은 이제 런던하고도 영향을 당연히 많이 주고받거든요. 그래서 도쿄는 뭐 멀리 있는 곳까지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데 오사카는 당연히 오사카가 런던이랑 주고받는 연락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당연히 오사카는 도쿄를 중심으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금 영향력이 다르고 그다음에 세계 도시 어떤 규모, 순위가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상호작용을 하는데 어쨌든 뭔가 법칙이 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거리 같은 게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영향력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애매하긴 하지만 영향력이 클수록 멀리 있는 세계 도시랑도 이렇게 상호작용을 한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일정한 어떤 법칙 같은 게 있더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세계 도시 체계와 체계의 구분과 계층. 세계 도시 체계의 구분은 이런 걸 했을 때 계층이 구분이 된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등급이라고 생각하는 게 좀 쉬울 거예요. 1등급 세계 그 도시가 있고 2등급, 3등급 세계 도시가 있다. 자, 그래서 세계 도시 체계의 계층을 봤더니 최상위 세계 도시는 주로 전 세계적인 영향을 갖추고 있는 선진국에 위치하고요. 아까 말했던 런던, 뉴욕, 도쿄를 말하는 거고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파리라든지 그렇죠? 시드니라든지 그런 도시를 말하는 거고요. 상위 및 하위 세계 도시는 선진국에도 물론 있지만 개발도상국에도 일부 있더라.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허브란 말이 나오는데 허브는 여러분 뭐 생각하면 되냐면요. 여기 나와 있기도 하지만 USB 허브 생각하면 돼요. 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USB 하나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겠죠. 이거 하나로는 부족하니까 여기에 허브를 연결해 가지고 여러 개의 이제 USB 선으로 나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허브는 이 지역의 어떤 중심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최상위 세계 도시를 부터 해가지고 지금 나머지 도시들 몇 개의 예를 지금 들어 놓은 거죠.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뉴욕, 런던, 도쿄는 최상위 1등급 세계 도시가 되는 거고요. 가장 영향력이 큰 세계 도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은 숫자가 적겠죠. 뉴욕, 런던, 도쿄 세 개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 상위 세계 도시는 이제 요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향력이 큰 세계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파리, 로스앤젤레스, 브뤼셀 등이고요. 하위 세계 도시는 세계 도시는 세계 도시인데 한 나라의 국경을 넘어섰어요. 영향력이. 하지만 아직 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자기 나라 주변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도 여기 정도에 해당하죠. 물론 서울이 뭐 한류 같은 거 따지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뉴욕, 런던 그런 급은 절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홍콩, 토론토, 서울 등이 하위 세계 도시에 속한다. 자, 그러면 이제 도시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 자료에서는
인터넷 루트의 전송량, 데이터 전송량을 지금 기준으로 한 거예요. 두 도시 사이에 인터넷 데이터가 많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상호작용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직접적인 건 우리가 비행기, 항공편. 항공편이 두 도시 사이에 굉장히 많아요. 그럼 상호작용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걸 확인하면 이렇게 도시 체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할게요. 자, 세계 도시의 권역 간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터널 효과라는 게 있어요. 터널 효과. 나오는 용어니까 설명 좀 해주려고요. 자, 우리가 터널이라고 하는 건 A하고 B하고 두 지점이 있으면 여기에 보통은 이제 산이라고 하는 경계가 있으면, 장애물이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뚫어주는 거죠. 뚫어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거리가 이제 세계 도시에서는 너무 멀면, 세계는 굉장히 크니까 상호작용을 하긴 좀 힘들어요. 하지만 거리가 멀더라도 뉴욕이나 런던 같은 최상위 세계 도시들은 당연히 연결을 돼 있어요. 데이터 통신량도 되게 많고 비행기 항공편도 되게 많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마치 터널이 뚫린 것처럼 연결이 되어 있다. 자, 그래서 만약에 A라고 하는 최상위 세계 도시 옆에 조그만한 상대적으로 작은 세계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B랑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때는 직접 연결되진 않아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C하고 B하고 상호작용을 할 때는 C는 먼저 A로 가고, A까지는 뭐 이렇게 있는 뭐 비행기를 타고 간다든지 뭐 자강을 타고 간다든지 가서 A에서 B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더라. 자, 그래서 세계 도시가 이렇게 최상위 세계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이 도시는 주변에 있는 세계 도시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고, 얘랑 직접적으로 연결은 별로 안 돼 있어요.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하지만 근처에 있는 세계 도시를 거치면 마치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세계 도시하고도 이렇게 어쨌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그런 걸 터널 효과라고 불러요. 두 지점을 연결해 주는 게 터널이니까. 됐죠?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이제 세계 도시와 세계 도시 체계는 다 끝났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문제 해설 강의로 돌아올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